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궁금했던 적 있죠? 오늘 영상이 딱이에요. 그동안 올린 이야기 4개를 한 곳에 모았거든요. 그래서 약 1시간 동안 쭉 이어서 들을 수 있어요. 자면서 들어도 좋고요. 공부하면서 또는 다른 일을 하면서 편하게 틀어둬도 좋아요. 꼭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 있는 이야기는 전부 한국의 진짜 일상에 대한 거예요. 한국어는 아주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했어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먼저 한국의 사계절, 그 다음은 배달 음식 이야기, 그리고 대중교통, 마지막으로 오빠, 언니, 형, 누나 같은 호칭이에요. 편하게 천천히 들어주세요. 졸리면 그냥 주무셔도 돼요. 1시간 한국어 듣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둘이에요. 여기는 한국어를 천천히 듣는 곳이에요. 지금 막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도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한국의 사계절이에요. 사계절은 계절이 4개라는 뜻이에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요. 한국은 이 4계절이 다 있어요. 그리고 계절마다 날씨가 많이 달라요. 오늘은 봄부터 겨울까지 하나씩 천천히 알려줄게요. 계절마다 사람들이 뭘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도 마지막에 말해줄게요. 그럼 오늘 팟캐스트 시작할게요. 한국의 계절은 보통 이렇게 나눠요. 봄은 3월부터 5월까지예요. 여름은 6월부터 8월까지예요. 가을은 9월부터 11월까지, 겨울은 12월부터 2월까지예요. 한국 계절의 특징은 뚜렷하다는 거예요. 뚜렷하다는 건 계절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크냐면요.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아주 커요. 여름 한낮은 35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겨울 밤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요. 같은 도시인데 계절에 따라 40도 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계절마다 옷장을 완전히 바꿔요. 여름엔 반팔과 반바지, 겨울엔 두꺼운 패딩이 필요해요. 한 나라에서 내 계절을 다 겪을 수 있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신기해해요. 봄에는 꽃, 여름에는 더위,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 1년 내내 풍경이 계속 바뀌어요. 첫 번째 계절은 봄이에요. 봄은 3월에 시작해요. 긴 겨울이 끝나고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져요. 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벚꽃이에요. 벚꽃은 연한 분홍색 꽃이에요.
나무 한 그루에 꽃이 가득 펴요. 그런데 벚꽃에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오래 안 펴요. 보통 3월 말부터 4월 초에 피는데 활짝 핀 모습은 일주일 정도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짧은 기간에 벚꽃을 보러 나가요. 이걸 꽃구경이라고 해요. 공원이나 벚꽃길을 걸으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한국에는 벚꽃으로 유명한 곳이 많아요. 강 옆, 큰 길, 대학교 안에도 벚꽃나무가 줄지어 있어요. 바람이 불면 꽃잎이 눈처럼 떨어져요. 그 모습이 정말 예뻐요. 하지만 봄에는 조금 불편한 것도 있어요. 일교차가 커요. 일교차는 하루 안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를 말해요. 봄에는 낮은 따뜻한데 아침과 밤은 아직 쌀쌀해요. 그래서 봄에는 겉옷을 챙겨야 해요. 낮에 덥다고 얇게 입고 나가면 저녁에 추워서 떨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봄을 좋아해요. 꽃이 피고 날씨가 풀리면 기분까지 가벼워지거든요. 두 번째 계절은 여름이에요. 여름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만 할게요. 한국의 여름은 6월부터 8월까지예요. 덥고 아주 습해요. 7월에는 장마도 있어요. 장마는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이에요. 공기가 끈적끈적하고 밤에도 더위가 안 식는 날이 많아요. 대신 한국은 실내에 에어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밖은 더워도 건물 안은 시원해요. 저는 여름에 거의 집에 있어요. 밖이 더우니까 시원한 집에서 지내는 걸 좋아해요. 저한테 여름은 에어컨의 계절이에요. 여름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면 지난 영상을 봐주세요.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계절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계절은 가을이에요. 가을은 9월부터 11월까지예요. 더운 여름이 끝나고 날씨가 시원해져요. 가을 날씨는 선선해요. 선선하다는 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거예요. 딱 기분 좋은 시원함이에요. 그리고 가을 하늘은 특별해요. 하늘이 아주 높고 맑아요. 공기도 건조해서 멀리까지 선명하게 보여요. 가을의 가장 큰 볼거리는 단풍이에요. 단풍은 가을에 색이 변한 나뭇잎이에요. 초록색 잎이 빨간색, 노란색으로 물들어요. 재미있는 건 단풍이 한 번에 다 변하지 않아요. 먼저 북쪽과 높은 산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남쪽으로 도시로 내려와요. 그래서 9월 말에는 산에서, 11월에는 도시에서 단풍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단풍을 보러 산에 가거나 단풍길을 걸어요.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 한국에서는 이 두 계절이 가장 예쁜 풍경을 만들어요. 한국에는 가을을 부르는 별명도 있어요. 바로 독서의 계절이에요. 날씨가 선선하고 시원해서 책 읽기에 딱 좋다는 뜻이에요. 저도 가을이 되면 책을 조금 더 많이 읽어요. 선선한 날 조용히 책을 읽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마지막 계절은 겨울이에요. 겨울은 12월부터 2월까지예요. 한국의 겨울은 정말 추워요. 가장 추운 1월에는 낮에도 영하인 날이 많아요. 밤에는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기도 해요. 영하는 0도보다 낮은 온도예요. 손이 시리고 코가 빨개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어요. 긴 패딩을 입고 목도리와 장갑도 해요. 한국 겨울에는 재미있는 날씨 패턴이 있어요. 바로 3한4온이에요. 3한4온은 3일은 춥고 4일은 덜 춥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정말 며칠 춥다가 며칠 풀리는 걸 반복해요. 그래서 너무 추운 날이 와도 며칠 참으면 조금 따뜻해져요. 겨울에는 눈도 와요. 눈이 오면 온 세상이 하얘져요. 나무 위에도 길 위에도 하얀 눈이 쌓여요. 그런데 제가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어요.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저는 크리스마스를 정말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1년 내내 기다려요. 한여름인 7월에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12월이 되면 거리가 달라져요. 가게마다 트리를 세우고 불빛이 반짝여요. 카페에서는 캐럴이 흘러나와요. 그 분위기가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겨울이 되면 따뜻한 집에서 크리스마스 영화를 봐요. 담요를 덮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요. 그럴 때 정말 행복해요. 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을 말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봄과 가을이에요. 이유는 날씨 때문이에요. 봄과 가을은 선선하거든요. 저는 더운 것도 추운 것도 둘 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덥지도 춥지도 않은 봄과 가을이 딱 맞아요. 이 계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가볍게 입고 산책하는 거예요. 맨투맨에 긴 바지를 입어요. 맨투맨은 팔이 긴 편한 윗옷이에요. 선선한 날 그렇게 입고 걸으면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요. 햇살은 따뜻하고 공기는 시원하고요. 그럴 때 기분이 정말 최고예요. 저는 봄이나 가을에 공원에 가서 누워있는 것도 좋아해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하늘을 보고 누워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저는 그 순간이 좋아요. 그리고 늦여름도 좋아해요. 여름이 끝나갈 때쯤 더위가 한풀 꺾이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해지면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싶어요. 그 바뀌는 느낌이 참 좋아요. 혹시 한국에 와보고 싶다면 언제 오면 좋을까요? 계절마다 매력이 다르니까 하나씩 알려줄게요. 봄에 오면 벚꽃을 볼 수 있어요. 다만 벚꽃은 일주일 정도만 피니까 시기를 잘 맞춰야 해요. 3월 말에서 4월 초가 가장 예뻐요. 여름에 오면 덥지만 바다와 한강을 즐길 수 있어요. 시원한 냉면도 먹고요. 그리고 여름에 해가 질 때 풍경이 가장 예쁘답니다. 가을에 오면 단풍을 볼 수 있어요. 날씨가 선선하고 하늘도 맑아서 여행하기에 정말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추천해요. 겨울에 오면 눈을 볼 수 있어요. 거리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멋져요. 대신 아주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와야 해요. 이렇게 계절마다 볼 것도 느낌도 완전히 달라요. 같은 한국이지만 봄에 오는 것과 겨울에 오는 건 전혀 다른 여행이 돼요. 여러분은 어떤 계절에 한국에 오고 싶어요? 댓글로 알려주면 저는 그 계절에 뭘 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해 줄게요. 오늘은 한국의 4계절을 이야기했어요. 계절마다 날씨도 풍경도 분위기도 달라요. 저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게 좋아요. 한 계절이 계속되면 조금 지루한데 한국은 몇 달마다 풍경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봄에는 꽃을 보고, 가을에는 책을 읽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나라와 비슷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해요? 댓글로 들려주면 정말 반가울 거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천천히 꾸준히 들으면 한국어가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둘이에요. 여기는 한국어를 천천히 듣는 곳이에요. 지금 막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도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배달 음식이에요. 배달은 음식을 집까지 가져다 주는 걸 말해요. 한국은 이 배달 문화가 아주 발달했어요. 얼마나 발달했냐면 거의 모든 걸 배달시킬 수 있어요.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은 이 배달 문화를 보고 깜짝 놀라요.
오늘은 한국 배달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점이 특별한지 하나씩 천천히 알려줄게요. 그리고 제가 배달을 어떻게 쓰는지도 같이 이야기할게요. 자, 그럼 오늘 팟캐스트 시작할게요. 한국은 흔히 배달 천국이라고 불려요. 거의 모든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거든요. 치킨, 피자, 떡볶이, 중국 음식, 이런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음식만 배달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커피 한 잔도 배달돼요. 케이크 같은 디저트도 배달되고요. 심지어 편의점 물건도 배달돼요. 밤에 갑자기 과자가 먹고 싶으면 편의점 앱으로 시킬 수 있어요. 약국 물건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집 밖에 안 나가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배달이 이렇게 발달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아파트가 많고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모여 살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집까지 거리가 가까워요. 배달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게다가 배달 앱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서 주문하기도 정말 쉬워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한국이 배달 천국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 배달을 시킬 때는 보통 앱으로 시켜요. 앱은 핸드폰에 까는 프로그램이에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배달 앱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배달의 민족, 줄여서 배민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쿠팡이츠예요. 저는 두 개 다 쓰는데 배민을 더 자주 써요. 배달을 시킬 때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배달비예요. 배달비는 배달해 주는 값이에요. 음식값과 따로 내야 해요. 배달비는 보통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예요. 가게나 거리에 따라 달라져요. 멀수록 배달비가 조금 더 비싸요. 그리고 최소 주문 금액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15,000원 이상부터 주문 가능,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혼자 조금만 시키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배민에는 멤버십이 있어요. 한 달에 1,900원을 내면 배달비가 무료가 돼요. 배달을 자주 시키는 사람한테는 이게 훨씬 이득이에요. 저는 무료 이벤트 기간에 가입해서 배달비 없이 시킬 때가 많아요. 한국 배달에 편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주문하고 나서 음식이 어디쯤 오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실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앱을 켜면 화면에 단계가 나와요. 먼저 주문 확인, 그 다음 조리 중, 그 다음 배달 중. 음식을 만들고 있는지, 지금 우리 집으로 오고 있는지 다 보여요. 배달 중이 되면 지도에 작은 점이 나타나요. 그 점이 배달하는 분의 위치예요. 점이 우리 집 쪽으로
조금씩 가까워지는 게 보여요. 5분 후 도착 예정. 이런 안내도 나와요. 그래서 언제 음식이 올지 알 수 있어요. 미리 그릇이나 수저를 준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기다리는 동안 답답하지 않아요. 한국에 처음 온 사람들은 이 기능을 신기해해요. 여기까지 들으면 제가 배달을 자주 시킬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저는 배달을 자주 안 시켜요. 저는 집밥을 더 좋아하거든요. 집밥은 집에서 직접 만든 밥이에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밥하고 반찬, 계란 하나여도 저는 집에서 해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집에서 직접 해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집밥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언제 배달을 시킬까요? 바로 친구들이랑 놀 때예요. 혼자 먹을 땐 한 가지면 충분하지만 친구들이랑 모이면 다양하게 먹고 싶어요. 그럴 때 배달이 정말 좋아요. 치킨도 시키고 떡볶이도 시키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시켜서 나눠 먹어요. 혼자 있을 땐 집밥, 친구들이랑은 배달. 이게 저의 방식이에요. 제가 배달로 자주 시키는 메뉴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마라탕이에요. 마라탕은 원래 중국 음식인데 요즘 한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아요. 얼큰하고 매운 국물 요리예요. 마라탕은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재료를 내가 직접 골라요. 채소, 버섯, 면, 고기 같은 걸 먹고 싶은 만큼 담아요. 그리고 담은 재료의 무게로 가격이 정해져요. 많이 담으면 비싸고 적게 담으면 싸요. 맵기도 단계별로 고를 수 있어요. 안 매운 맛부터 아주 매운 맛까지요. 저는 매운 맛으로 시켜요. 두 번째는 떡볶이예요. 떡볶이는 떡을 매콤한 양념에 볶은 음식이에요. 쫄깃한 떡에 달콤하고 매운 양념이 정말 잘 어울려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예요. 세 번째는 짬뽕이에요. 짬뽕은 빨갛고 매운 국물의 중국식 국수예요. 해물이 들어가서 국물이 시원하면서도 매워요. 여기까지 들으면 느껴질 거예요. 제가 시키는 게 다 매운 음식이에요. 마라탕도 맵고, 떡볶이도 맵고, 짬뽕도 맵고요. 저는 매운 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땀을 흘리면서 매운 걸 먹고 나면 기분이 개운해져요. 한국에는 매운 음식이 정말 많으니까 매운 걸 좋아하면 분명 좋아할 거예요. 한국 배달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한강 배달이에요. 한강은 서울 가운데를 흐르는 큰 강이에요. 강 옆에는
넓은 공원이 있어요. 사람들은 한강 공원에 놀러 가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쉬어요. 그런데 거기서 배달을 시킬 수 있어요. 강가인데 주소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강공원은 아주 넓어서 구역마다 번호나 이름이 있어요. 앱에서 내가 있는 구역을 선택하거나 위치를 보내면 배달하는 분이 그 자리까지 가져다 줘요. 돗자리에 앉아서 치킨이나 라면을 배달시켜 먹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기 있는 문화예요. 날씨 좋은 날 한강에 가서 바람을 맞으며 배달 음식을 먹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외국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강에서도 배달이 돼요? 하고 놀라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흔한 일이에요. 혹시 한국에 오면 배달을 한번 시켜보고 싶죠? 그래서 방법을 간단히 알려줄게요. 먼저 배달 앱을 깔아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요. 그 다음 내 주소를 입력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처 식당들이 화면에 나와요. 식당을 고르고 메뉴를 봐요. 먹고 싶은 걸 장바구니에 담아요. 이때 최소 주문 금액을 확인하세요. 그 금액을 넘어야 주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배달비도 같이 확인하세요. 음식값에 배달비가 더해지니까요. 주문할 때 요청사항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덜 맵게 해주세요. 문 앞에 놓아주세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결제까지 하면 주문이 끝나요. 이제 실시간으로 위치를 보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한 가지 더 팁이 있어요. 주문 전에 리뷰를 보면 좋아요. 리뷰는 다른 사람들이 남긴 후기예요. 별점과 사진도 같이 볼 수 있어요. 리뷰를 보면 어디가 맛있는지, 양이 많은지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도 한번 해보면 금방 하실 거예요. 오늘은 한국의 배달 문화를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배달 천국이라서 음식은 물론이고 커피, 디저트, 편의점 물건까지 배달돼요. 배달비는 보통 3,000원에서 4,000원이고 멤버십에 가입하면 무료가 되기도 해요. 음식이 오는 길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한강공원에서도 배달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보통 마라탕, 떡볶이, 짬뽕 같은 매운 음식을 배달시켜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여러분 나라에도 배달 문화가 있어요? 있다면 어떤 음식을 자주 시켜요? 그리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천천히 꾸준히 들으면 한국어가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둘이에요.
여기는 한국어를 천천히 듣는 곳이에요. 지금 막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도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대중교통이에요. 대중교통은 여러 사람이 함께 타는 교통수단이에요. 지하철과 버스가 대표적이에요. 한국에 오면 이 두 가지를 거의 매일 타게 돼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잘 되어 있어서 여행 올 때 정말 편해요. 오늘은 교통카드는 어떻게 쓰는지, 요금은 얼마인지, 지하철과 버스는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천천히 알려줄게요. 그리고 제가 둘 중에 뭘 더 좋아하는지도 이야기할게요. 그럼 오늘 팟캐스트 시작할게요. 한국의 대중교통을 한마디로 하면 정말 편해요. 편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한국은 나라가 크지 않아요. 특히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을 수도권이라고 불러요. 이 수도권에는 지하철 노선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어요. 웬만한 곳은 다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지하철이 안 가는 곳은 버스가 연결해줘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면 골목 안쪽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차가 없어도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어요. 실제로 서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차 없이 지하철과 버스만 타고 다녀요. 세 번째, 배차 간격이 짧아요. 배차 간격은 차와 차 사이의 시간이에요. 지하철은 보통 몇 분에 한 대씩 와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이런 이유로 한국에 여행 온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아주 편하게 느껴요. 대중교통을 타려면 요금을 내야겠죠? 한국에서는 보통 교통카드로 내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살짝 대면 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가장 유명한 교통카드는 티머니예요. 티머니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에서 돈을 충전해서 써요. 요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죠? 카드로 타면 기본 요금이 대략 1,500원 정도예요. 달러로 하면 1달러랍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요금이 조금씩 올라가요. 사실 저는 따로 교통카드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타요. 지갑에서 카드를 따로 꺼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외국에서 온 분들은 이런 카드가 없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하철역에서 일회용 교통카드를 살 수 있어요. 역마다 카드를 사고 충전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일회용 카드는 다 쓰고 나서 기계에 넣으면 보증금 500원을 돌려받아요. 500원은 0.3달러 정도 된답니다. 요즘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충전식 카드도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한국 대중교통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이 있어요. 바로 환승이에요. 환승은 타고 가다가 다른 걸로 갈아타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버스로 갈아타는 것처럼요. 한국의 환승이 왜 대단하냐면 갈아탈 때 요금을 거의 더 내지 않아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30분 안에 버스를 타면 새 요금이 아니라 이어지는 요금으로 계산돼요. 이걸 환승할인이라고 해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내릴 때 카드를 꼭 다시 찍어야 해요. 내릴 때 카드를 찍지 않으면 환승 할인을 못 받아요. 요금은 탄 거리만큼 계산되는데 환승을 해도 거리로 이어서 계산돼요. 그래서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아주 멀리 가도 요금이 보통 3,000원을 넘지 않아요. 2달러 정도 된답니다. 같은 거리를 택시로 가면 훨씬 비싸겠죠? 이 환승 시스템 덕분에 한국에서는 적은 돈으로 먼 거리를 다닐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걸 알면 다들 놀라요. 이제 지하철을 자세히 볼게요. 한국, 특히 수도권의 지하철은 노선이 아주 많아요. 노선은 지하철이 다니는 길이에요. 1호선, 2호선, 3호선처럼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선마다 색깔이 달라요. 1호선은 남색, 2호선은 초록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노선도를 볼 때 숫자와 색깔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지하철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도로는 차가 막힐 때가 있지만 지하철은 길이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도착 시간을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약속이 있을 때 아주 좋아요. 요즘 지하철 승강장에는 스크린 도어가 있어요. 선로 앞을 막아주는 유리문이에요. 지하철이 도착하면 그 문이 열려요. 덕분에 더 안전해졌어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잘 돼요. 인터넷도 아주 빨라서 가는 동안 심심하지 않아요. 다만 지하철은 땅속으로 다녀서 창밖 풍경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가끔 조금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래도 빠르고 편해서 멀리 갈 때는 지하철을 많이 타요. 이제 버스 이야기예요. 한국 버스에는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버스도 색깔로 나뉘어요.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파란색 버스는 먼 거리를 다녀요. 도시의 큰 길을 길게 달리는 버스예요. 초록색 버스는 가까운 거리를 다녀요. 지하철역이나 동네 안을 짧게 이어주는 버스예요. 빨간색 버스는 도시와 도시 사이 먼 곳을 빠르게 이어줘요. 그래서 버스 색깔만 봐도 멀리 가는 버스인지 알 수 있어요. 버스를 탈 때도 카드를 대고 내릴 때도 카드를 대요. 내릴 때는 미리 하차벨을 눌러요. 내리고 싶은 곳 전에 벨을 누르면 기사님이 다음 정류장에 세워줘요. 버스의 가장 큰 매력은 창밖이 보인다는 거예요. 버스는 땅 위로 달리니까 거리도 사람도 하늘도 다 보여요. 계절이 바뀌는 풍경도 버스 창문으로 잘 보여요.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창밖으로 지나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해요. 지하철과 버스 중에서 저는 버스를 더 좋아해요. 지하철이 더 빠르고 정확한 건 알아요. 그런데 지하철은 땅속이라 창밖이 안 보여서 조금 답답해요. 버스는 창밖이 보여서 타는 시간 자체가 즐거워요. 저는 버스를 타면 창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는 음악을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창밖을 가만히 바라봐요. 지나가는 거리와 사람들을 보면 머릿속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어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하루를 마치고 집에 갈 때도 그 시간이 참 좋아요. 멀리 가서 꼭 빨리 가야 할 때는 지하철을 타요. 지하철은 흔들림이 적어서 저는 그때 책을 읽어요. 조용히 책장을 넘기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저에게 대중교통을 타는 시간은 혼자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작지만 소중한 시간이에요. 한국에 여행 오는 분들을 위해 유용한 팁을 몇 가지 알려줄게요. 꿀팁은 아주 좋은 정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지도 앱을 미리 깔아요. 한국에는 길 찾기 앱이 잘 되어 있어요. 어디서 타고, 어디서 갈아타고, 어디서 내리는지까지 다 알려줘요. 몇 시 버스가 오는지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카드를 탈 때도 내릴 때도 대세요. 특히 버스에서 내릴 때 카드를 안 대면 환승 할인을 못 받아요. 습관처럼 버스를 탈 때, 내릴 때, 내리는 카드를 대는 걸 기억하세요. 세 번째, 막차 시간을 확인하세요. 막차는 그날의 마지막 차예요. 지하철 막차는 보통 자정쯤이에요. 너무 늦으면 차가 끊겨서
택시를 타야 할 수도 있어요. 밤에 다닐 때는 시간을 꼭 보세요. 네 번째, 약자석을 비워두세요. 약자석은 몸이 불편한 분, 나이 드신 분, 임산부를 위한 자리예요. 분홍색으로 된 임산부 배려석도 있어요. 비어 있어도 그 자리는 보통 비워두는 게 예의예요. 다섯 번째, 대중교통 안에서는 조용히 하는 것이 좋아요.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떠들면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조용한 분위기를 지켜주면 좋아요. 이 5가지만 기억하면 한국에서 아주 편하게 대중교통을 탈 수 있어요. 오늘은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지하철과 버스가 잘 되어 있어서 차가 없어도 대부분 갈 수 있어요. 교통카드 한 장이면 지하철도 버스도 탈 수 있고 환승을 하면 멀리 가도 요금이 3,000원을 넘지 않아요. 대중교통을 타는 시간이 저에게는 혼자만의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대중교통은 어떤가요?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요? 음악을 들어요? 책을 읽어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오빠 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했다면 오늘 영상이 딱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한국어로 아주 천천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했어도 부담 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주제는 한국의 호칭이에요. 호칭은 다른 사람을 부르는 말이에요. 오빠, 언니, 형, 누나. K-팝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들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누가 누구한테 쓰는 걸까요? 오늘은 이 4가지 호칭을 하나씩 천천히 알려줄게요. 듣고 나면 한국 드라마가 훨씬 더 재밌어질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나보다 3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조금 무례하게 들리거든요. 무례하다는 건 예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름 대신 호칭을 써요.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오빠, 언니, 형, 누나라고 불러요. 규칙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 2가지만 보면 돼요. 첫째, 말하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둘째, 상대방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이 호칭들은 전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써요.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는 쓰지 않아요. 보통 어린 사람은 이름을 불러요.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오빠예요. 오빠는 여자가 써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오빠는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를 부르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여자고 저보다 2살 많은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불러요. 원래 오빠는 가족 사이에서 시작됐어요. 여동생이 친오빠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었어요. 친오빠는 진짜 피가 섞인 오빠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 아니어도 써요. 친한 선배한테도 회사 동료한테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자가 남자친구를 부를 때도 오빠라고 해요.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오빠하고 부르잖아요. 그건 친오빠가 아니라 남자친구인 경우가 많아요. 같은 오빠인데 가족일 수도 남자친구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오빠인지는 이야기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언니예요. 언니도 여자가 써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여자가 나이 많은 여자를 부르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저보다 4살 많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를 언니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빠처럼 언니도 원래는 가족 사이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친한 여자 선배나 친구의 언니한테도 써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가게에서도 언니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옷가게에 가면 직원분이 손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언니,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그 직원이 진짜 내 언니는 아니에요. 그냥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친근하다는 건 가깝고 다정하다는 뜻이에요. 미용실에 가도 비슷해요. 미용실은 머리를 자르는 곳이에요. 머리는 머리카락을 말하는 말이랍니다. 거기서도 언니 소리를 자주 들어요. 이렇게 언니는 가족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형이에요. 형은 남자가 써요. 그리고 상대방도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형은 남자가 나이 많은 남자를 부르는 말이에요. 앞에서 오빠를 배웠죠? 오빠랑 형은 헷갈리기 쉬워요. 둘 다 나이 많은 남자를 부르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오빠는 여자가 쓰고 형은 남자가 써요. 같은 남자를 보고도 부르는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보다 어린 여자는 그를 오빠라고 불러요. 그 사람보다 어린 남자는 그를 형이라고 불러요.
같은 호칭인데 호칭이 정말 다르죠? 죄송해요. 제가 방금 잘못 말했어요. 같은 사람인데 호칭이 다르죠? 형도 친한 선배나 친구한테 많이 써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자주 들리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누나예요. 누나도 남자가 써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누나는 남자가 나이 많은 여자를 부르는 말이에요. 사실 저도 누나예요. 저한테 남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남동생은 저를 누나라고 부르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그래도 누나라고 부를 때는 언제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해요. 이렇게 네 가지가 다 나왔어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를 부르면 오빠, 여자가 나이 많은 여자를 부르면 언니, 남자가 나이 많은 남자를 부르면 형, 남자가 나이 많은 여자를 부르면 누나. 규칙이 보이죠? 부르는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상대가 남자냐, 여자냐? 이 두 가지로 정해져요. K-팝을 좋아하면 누나라는 말도 자주 들었을 거예요. 남자 아이돌이 나이 많은 여자 팬한테 누나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뜻을 정확히 알겠죠? 이제 조심해야 할 점을 알려줄게요. 외국인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실수예요. 아무 남자한테나 오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빠는 보통 친한 사이에서 써요. 처음 만난 남자한테 오빠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부담스럽다는 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이름에 씨를 붙이는 게 안전해요. 예를 들어 두리씨 이렇게 이름 끝에 씨를 붙이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예요. 상대방 나이를 모를 때예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호칭을 정하려면 나이를 알아야 해요. 처음 만나면 보통 나이를 물어봐요. 몇 살이에요? 하고요. 나이를 알아야 형인지 오빠인지 언니인지 누나인지 정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예요. 이 호칭들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만 써요.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오빠나 언니라고 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자가 여자 선배한테 언니라고 부르면 안 돼요. 남자는 누나라고 해야 해요. 반대로 여자가 형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려요. 여자는 오빠라고 해야 해요.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들으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호칭은
이 네 가지 말고도 많아요. 일상에서 자주 쓰는 걸 몇 개 더 알려줄게요. 먼저 씨예요. 이름 뒤에 씨를 붙이면 조금 예의 바른 느낌이 돼요. 예를 들어 민수 씨 이렇게요. 회사에서 또는 처음 만난 사이에서 많이 써요. 다음은 님이에요. 님은 씨보다 더 정중해요. 정중하다는 건 아주 예의 바르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님을 많이 써요. 그 다음은 사장님이에요. 식당이나 가게에 가면 주인을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진짜 사장이 아니어도 가게에서 일하는 분께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모가 있어요. 이모는 원래 엄마의 여자 형제예요. 그런데 식당에서 일하는 나이 드신 여자분께도 이모라고 해요. 이모, 여기 물 좀 주세요. 이렇게요.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은 선배예요. 선배는 학교나 회사에서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많이 챙겨줬어요. 이렇게 한국에는 호칭이 정말 많아요. 처음엔 어렵지만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오늘은 한국의 호칭을 배웠어요. 오빠, 언니, 형, 누나. 그리고 씨, 님, 사장님, 이모, 선배까지요.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 말들이 다르게 들릴 거예요. 누가 누구를 부르는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어가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호칭은 뭐예요? 여러분 나라에도 이렇게 나이에 따라 부르는 말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읽는 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